김씨. 그는 이제 40을 막 넘은 사람이다. 물론 결혼을 했다가 마누라가 바람이 나서 하나뿐인 딸아이를 데리고 야반도주라는 바람에 지금은 혼자다. 마누라의 연고가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의 집을 전전하다가 그는 한 주점에 들렀다. 아줌마 여기 소주. 아침부터 소주 타령이었다. 아니 아직 식전으로 보이는데 무슨 술이세요? 지인 아주머니가 슬가김치를 김씨에게 주며 말하자 휴, 내 팔자에 아침 저녁 가리고 술을 먹겠어. 그는 병마개를 따고 술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다. 어디 나도 심심하던 차에 그 사연이라 들어봅시다. 지인 아주머니가 술잔을 하나 더 가져와 그 앞에 내밀며 말하자 좋아요 휴. 그는 지인 아주머니의 술잔에 술을 따르며 한숨을 쉬자 땅이 꺼질까 무럭거려 이야기를 해보세요. 김씨보다 한두 살 더 많아 보이는 여자가 웃으며 말하자 아 글쎄하고는 자신의 처지를 더더덜도 안 붙이고 전부 다 털어놓자. 휴 딱하기도 해라. 그래도 갖다 치더라도 댁은 정신을 차려야죠. 안 그래요?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자 글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 문제죠. 하고 말하자 그럼 댁은 숨겨둔 여자가 없어요? 지인 아주머니가 생글생글 웃으며 울었다. 저야 일밖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틈도 없었어요 하자 착하게 살았군. 그래도 다른 남자 품으로 간 여자는 잊어야 하자. 어떻게 몇 년을 같이 살았고 또 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쉽게 잊어야 하자. 모름지기 여자란 다른 남자를 한 이상 다시 안 들어와요. 있는 것이 상책이에요. 휴. 한숨을 쉬며 말하자 아주머니는 어떻게 그걸 알아요? 김씨가 이하서는 누추를 묻자 다 경업철학 아니겠어 하더니 나도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이혼을 당했지요. 휴. 한숨을 지으면서도 웃음을 안 잃었다. 그럼 혼자 사세요 하고 묻자 아니요. 딸아이가 꼭 애매하고 살겠다고 해서 내가 키워야 하며 웃었다. 아 그렇군요. 장사는 어때요? 하고 묻자 점심 식사 손님과 저녁 식사 손님 덕에 근근히 밥은 먹어요. 술잔을 비우며 말하자 이렇게 아침부터 술을 드시고도 장사해요. 한두 잔 정도야. 환하게 웃었다. 그로부터 김씨는 거의 매일 저녁이면 그 주점 아니 식당에서 저녁을 해결하며 소주를 마셨다. 그 집에 들어가는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어느 날 그는 조금 늦게 그 집에 갔었다. 저녁 손님이 거의 없고 한 테이블만 한 쌍의 남녀가 술잔을 비우다가 김씨가 들어가자 일어났다. 동생 오늘은 늦었네. 그와 주인 아주머니는 이미 동생 누님하고 부르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네 누님 일이 있어서 늦었어요. 밥은 먹고 술이나 주세요. 그는 주인 아주머니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술을 마신 기억은 있었으나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의 집이 아니라 식당의 골방이라는 것을 한 것은 한참 후였다. 오 누님.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 앉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주인 아주머니를 발견하고 그는 깜짝 놀랐다. 응 동생 이제 정신이 나. 주인 아주머니가 잠결 일어나 눈을 비비며 말하기 제가 많이 취했었죠. 웃으며 웃자 그래 하고 환하게 웃자 김씨는 주인 아주머니를 누님이라고 부르던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여자로 보였다. 누님. 그는 주인 아주머니를 동생 싫어. 주인 아주머니가 눈을 기며 뿌리쳤다. 누님을 좋아해요. 정말? 그럼요 정말 좋아요 하고 말하며 손목을 잡자. 나도 동생이 좋아. 환하게 웃으며 하자. 그럼. 그렇게 좋으면 여기 말고 깨끗한 곳에서 치르고 싶어. 환하게 웃으며 얼굴을 붉히자. 좋아요 가요 하며 일어나자. 급하긴. 가게 쉬는 날가 하며 손목을 잡았다. 그럼 이번 셋째 토요일 하고 묻자. 응 그래 하고 대답을 하였다. 식당 주변에 관공서와 공장이 있어서 평일에는 쉬지를 못하고 매 첫째 셋째 토요일이 식당이 쉬는 날이라는 것을 알았었다. 좋아요 누님. 주인 아주머니의 말을 따라야 차후에 쉬울 수가 있다는 생각에 참기로 하고 다시 잠을 청하였다. 그리고 약속을 한 토요일 회사에서 조퇴라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화사하게 꾸며입은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식당에서 손님들 뒤치다거리나 할 사람으로 안 보였다. 누님 타요. 차창을 열고 말하자. 동생 아무래도 술을 먹을 것이니까 차 두고 가자 했으나 내일 아침에 바로 출근하죠. 어때요? 빙그레 웃으며 웃자. 그럼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차에 올랐다. 동생 먼저 약속을 해.
차가 천천히 달리자 여자가 말하였다. 무슨 약속? 힐끔 보며 웃자 배신 안 때린다고 하기. 그럼요, 절대 배신은 안 해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였다. 마누라가 배신을 때리고 도망을 간 마당에 배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던 판국에 김씨가 배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였다. 고마워 동생. 아니 자기야. 여자 호칭이 달라졌다. 자기나 절대 배신 때리지 마. 알았어? 웃으며 말하자. 날 못 믿어. 눈을 기며 말하기. 내가 자기 안 믿으면 누가 믿어 하고 말하였다. 사랑해. 깔끔한 모텔방에 들어서자마자 둘은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는 듯이 동시에 말하였다. 김씨는 그녀를 생각을 하였다. 마누라가 도망을 가고는 다시는 여자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평생 혼자서 살면서 범접도 안 하리라고 하였는데 이상하게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에게 마음이 끌린 것도 운명인가 생각하며 영원히 배신 안 하고 있는 정성 다하여 사랑을 하리라고 다짐을 하자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그 후로 김씨는 그 여인과 거의 7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었다. 그러는 사이에 그녀의 딸아이도 김씨와 자기 엄마 사이를 눈치차리고 친하게 김씨를 대하였다. 여인은 50이 가까웠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에게 있었다. 그날도 김씨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그녀의 가게로 갔다. 어찌된 영문인지 가게의 문이 닫혀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골방 있는 곳으로 가 창문에 길을 댔다. 이제 그 친구 못 오게. 분명히 남자의 목소리였다. 어떻게 못 오게. 자꾸 오는데 분명히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럼 말든지 하자. 좋아. 그럼 자기 오늘 여기서 자고 가. 알았어? 김씨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렇게 변치 말자고 다짐을 한 연예에게 또 한 번의 배신을 맛보는 순간이었다. 어릴 때 살던 빌라는 방이 2칸이었어요. 안방이 크고 작은 방이 아주 작은 형태였는데 아버지는 늘 그 작은 방에서 지내셨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아버지는 늘 작은 방에만 계셨고 제가 잘 때까지도 얼굴을 본 일이 거의 없었어요. 엄마는 늘 저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셨는데 어릴 때 들은 말이 늘 조용히 해라, 조용히 놀아라, 조용히 자라라는 말뿐이었죠. 작은 방에 있던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그 방에서 공부만 하셨거든요. 친구들은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뭘 사다 줬다는 말도 자주 했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늘 혼자 식사를 하셨고 그 시간 외에는 늘 방에만 계셨으니까요. 엄마는 아버지를 대신해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야 알았죠. 결국 열심히 공부한 끝에 교수가 되셨거든요. 어릴 때라 제가 없을 때 나갔다 오셨을 수도 있지만 그제야 아버지가 어디 나가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엄마는 매일 밤 아빠가 입으실 양복을 열심히 다려서 걸어놓으셨는데 그 양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엄마 몰래 슬쩍 만지다가 꾸중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교수가 된 후로도 자주 볼 수 없었어요. 집에 워낙 늦게 오시기도 했고 여전히 잠도 작은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소시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엄마, 오늘 아침은 소시지예요? 어? 그런데 제 질문에 너무 당황하시는 겁니다. 소시지는 무슨...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는데 쓰레기통 안에는 소시지 봉투가 보이는 겁니다. 그날 처음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 왜 맨날 좋은 건 아빠만 해요? 어허, 아빠가 우리 집 가장이시잖아. 그래도 그 즈음엔 가장이 뭔지는 아는 나이였어요. 아빠는 저한테 용돈도 안 주잖아요. 엄마가 주잖아. 선물도 안 사주잖아요. 이제 사주실 거야. 무엇보다 넌 이제 교수 아들이야. 그게 다 아빠가 열심히 공부하셔서 된 거잖아. 물론 그즈음 학교에서 전
교수 아들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교수인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는 잘 알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밤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대체 왜? 당신처럼 무식한 여자랑 사는 거 곤욕이야. 뭐? 이제 와서 내가 무식하다고? 그래, 알아. 당신이 내 뒷바라지 열심히 해준 거. 그래도 공부는 내가 한 거잖아. 내가 안 했으면 그렇게 뒷바라지 해줬어도 교수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 그래서 나랑 우리 애 버리고 혼자 교수로 홀가분하게 사시겠다? 양육비를 원해? 아니, 난 절대 이혼 안 해. 엄마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노릇이라곤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었어도 엄마께 이혼을 바라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죠. 엄마는 아버지 대신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간병인으로 일하셨어요. 어떤 날은 밤새 일을 하시느라 집에 못 오신 날도 있었죠. 그런 날에도 아버지는 제 밥 한 번을 챙겨주신 적이 없었어요. 덕분에 어릴 때부터 스스로 밥을 챙겨 먹을 줄 알았고 엄마 대신 지저분해진 집을 치우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엄마는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은 비어 있었죠. 엄마, 아빠 가신 거예요? 제 말에 엄마는 저를 끌어안은 채 엉엉 우셨습니다. 엄마가 우시는 걸 처음 본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와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를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후에도 엄마와 저는 계속 그 집에서 살았어요. 작은 방은 아버지가 아닌 제 공부방이 됐죠. 그래서 그 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저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라 괴롭기도 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닮은 건가 싶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1등 성적표를 가져갈 때마다 엄마는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내 낙은 너야. 그래도 네가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나 보다. 솔직히 엄마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 이야기는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 사람을 닮았다는 말은 더 싫었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저도 공부를 꽤 잘했다는 겁니다. 덕분이라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논리대로라면 저도 제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거니까요. 엄마가 뒷바라지 해줬어도 본인이 열심히 안 했으면 못됐다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말이 엄마에게만 상처가 된 게 아니라 저에게도 상처가 됐던 거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엄마는 제가 교수가 되길 바라셨어요. 마치 떠나간 아버지의 자리를 제가 채워주길 바라시는 것 같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열심히 공부한 건 아버지처럼 방구석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전 오히려 엄마처럼 실행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뭐?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전 검사가 될 거예요. 엄마처럼 책임감 강한 사람으로 살 거예요. 제 말에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참 잘 컸네. 엄마 닮았으니까 당연히 잘 컸죠. 그래, 맞다. 넌 내 아들이야. 엄마는 그날에서야 교수라는 단어를 인생에서 지우신 듯 했습니다. 엄마에게 교수는 아버지의 꿈이었고 아버지 그 자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날 이후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에 들어갔고 대학에 간 후에도 연애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공부만 했어요. 그런 저에게도 관심을 보이는 여학생이 있긴 했죠. 야, 여기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긴 한데 너는 좀 너무한 것 같아.
어느 날 도서관에서 나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웬 여학생이 다짜고짜 제 앞을 막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물었어요. 누구신지. 뭐? 내가 누군지도 몰라? 정말 처음 보는 여학생이었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사람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나 네 동기잖아. 우리 같은 법대생이고. 그래요? 그래요. 너 내가 준 에너지 드링크 왜 안 먹어? 내가 네 책상 위에 올려주는 에너지 드링크 왜 안 먹냐고. 그런 게 있었나? 알고 보니 매 수업 제가 앉은 자리에 에너지 드링크를 올려놨었나 보더라고요. 그 다음 수업부터 책상 위에 올려진 에너지 드링크가 보였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게 거기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더니 잠도 좀 깨고 좋더라고요. 그녀는 매일 저에게 에너지 드링크를 가져다 주었고 저는 그 에너지 드링크에 점점 더 중독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위에 에너지 드링크가 없더라고요. 이상해서 강의실 안을 둘러보니 그 친구가 없는 겁니다. 그 친구랑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있길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오늘 걔가 안 보이는데. 걔? 집에 일이 좀 있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학교에 오질 않는 겁니다. 안부까지 물을 쌓이는 아내니까 신경을 끄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결국 그 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나중에는 물어물어 그 친구의 집 앞까지 찾아갔죠. 늦은 밤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 멀리서 기운 없이 걸어오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불러도 모르더니 뒤늦게 멍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뭐야, 나 지금 꿈꾸는 건가? 꿈은 무슨. 너 대체 학교 왜 안 나오는데? 진짜네? 너 진짜 나 기다린 거야? 네가 안 오니까. 허전했어? 에너지 드링크를 주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생각해도 그 발언은 정말 머저리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 안심도 좀 되고 절 보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많이 쑥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제 말의 의미를 읽어주더라고요. 고마워, 걱정해줘서. 근데 나 이제 학교 못 가. 왜? 우리 집 망했거든. 뭐? 돈 벌어야 돼. 지금도 알바하고 오는 중. 조만간 학교에 휴학계를 내든 자퇴서를 내든 할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아빠가 사기꾼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날렸어. 근데 우리 집도 담보대출 받아서 넣었나 봐. 아버지가 도박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에게 혹해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찼지만 그 친구네 가족은 오죽할까 싶었어요. 그때부터 제 삶에 제동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 일은 안 됐지만 나는 내 공부를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했어요. 그러나 전처럼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결국 학교에 휴학계를 내려왔고 제가 졸업할 때까지도 복학하지 못해 재적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겼냐고요? 아니요. 저는 대학에 졸업하면서 동시에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그 친구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 친구는 취업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법고시 합격과 동시에 그 친구에게 청혼했고요. 나랑 결혼하자. 진짜 너답다. 연애도 안 했는데 결혼부터 해?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랬으면
연애한 거 아니야? 하여튼 못 말려. 그 친구네 사정이 안 좋은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도망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구처럼 곁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연락도 자주 안 하고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만 만나자고 했어요. 그 즈음엔 그 친구네 집도 빚은 웬만큼 갚은 뒤였습니다. 그래도 될까? 나 진짜 한 푼도 없는데. 나는 뭐 있나? 겨우 사법고시 패스한 거 하나인데. 난 중간에 제적당해서 학력도 고졸이잖아.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생이었던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렇게 저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돌아보면 아내를 알게 되고 연애를 한 그 시기가 오롯이 제 인생을 살았던 시기 같아요. 늘 엄마 걱정만 하며 살았는데 처음으로 그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쓰기 시작한 거죠.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엄마께서도 감격하셨어요. 늘 내 걱정만 하는 것 같아서 안쓰러웠는데 네 가정을 꾸린다니 좋다. 꼭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해. 알겠지? 그 즈음에서야 엄마께 오래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너 갖고도 만삭인 몸으로 간병인 일을 했었어. 아빠가 유학 중이었거든. 그때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 내가 도와주면 교수 될 거고 우리 아들도 교수 아들 되는 거니까 다 됐다고 생각했지. 그래, 솔직히 나도 교수 사모님 소리 듣고 싶었어. 간병인 일 하면서 나 무시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니? 결혼 전에도 집에선 관심도 없던 딸이었지. 그런 내가 교수 사모님 소리 들으면 다들 부러워하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 유학도 다녀왔다고요? 넌 어려서 몰랐을 거야. 교수 되려면 유학 다녀와야 한다고 해서 없는 돈 다 보태서 보냈었지. 유학 가서 박사도 따왔는데 바로 교수가 안 된 거야. 그랬더니 사람이 방에만 틀어박혀 공부만 하더라고. 물론 가끔 시간 강사 자리도 나가긴 했는데 시간 강사로 무시당하는 거 싫다고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며 공부만 했지. 그렇게 두는 게 아니었는데. 어떤 게 후회되세요? 나도 기대고 싶었는데 좀 기대면서 살걸. 조금씩이라도 뭐라도 해달라고 할걸. 나가서 돈도 좀 벌어오라고 하고 너도 좀 보라고 하고. 그게 후회되네. 가난한 애들 둘이 만나서 결혼 반지 하나 없이 결혼했거든. 엄마는 반지 하나 없는 마른 손을 만지며 그러셨습니다. 사실 그즈음 아버지가 꽤 저명한 교수가 돼 있었어요. 종종 TV에도 나오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우리 집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반지 하나 없이 결혼 생활을 했다더라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폐물비를 좀 줄이고 엄마께도 반지 하나 해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직접 엄마의 반지를 골랐고 엄마에게 드렸더니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래, 니들들이 정말 인연이었나 보다.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고맙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알겠지? 엄마는 아내를 꼭 안아주셨고 그렇게 우리 집에도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결혼 후 검사가 됐어요. 아내와 함께 발령지로 이사를 갔는데 길에서 우연히 낯이 익은 사람을 봤어요. 엄마가 저를 임신한 채 유학 뒷바라지까지 했지만 결국 엄마와 저를 버리고 간 아빠였습니다. 종종 TV에서도 봤던 터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20년 만에 제 앞에 있는 아버지를 보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동기 검사와 점심을 먹고 나오던 길이었거든요. 저 사람 그 교수 아니에요? 그러네. 우리 와이프가 팬인데 사인 좀 받을까요? 동기 검사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아버지에게 다가갔고 아버지는 사람 좋은 미소로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차마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표정이 조금 굳는 겁니다. 설마 알아본 건 아니겠지 생각하며 동기검사와 근무지로 돌아가는데 자꾸만 아까 본 표정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동기검사를 먼저 들여보낸 뒤 다시 아버지를 봤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어딘가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알아본 건지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소 외진 곳의 건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상해서 그 건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미행 없었죠? 그 사람을 돌아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사람이었거든요. 박검 먼저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나요? 제가 쫓던 사람을 찾았는데. 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네, 저 사람 잡아야 돼요. 네? 이 사건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내가 다 잡은 사건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건 좀 곤란하지. 너무하잖아요. 조금 전에 범인을 앞에서 봤는데. 범인이 정말 확실해요? 확실해요. 근데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하긴 하지. 제가 할게요. 아이 참, 최근 왜 이래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뒷바라지 하려고 만삭인 몸으로도 일을 못 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최검, 지금 나한테 자기 불쌍한 얘기하면서 어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어머니가 공부시켜서 검사시켰다 이건가?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안 돼. 그게 아니라 힘들게 뒷바라지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교수를 만드셨죠. 잠깐만, 교수라고요? 동기 검사가 아버지가 들어간 쪽을 돌아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설마 저분이? 맞아요. 저분이 제 친부예요. 뭐라고요? 진짜예요? 네. 근데 왜 성이 다르지? 저랑 엄마를 버렸고 친권도 포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엄마 성을 쓰고 있어요. 와, 대박이네. 근데도 본인이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제가 하고 싶어요. 사실 이상했거든요. 엄마가 인생을 걸고 유학도 보내고 교수까지 만들었다는데 한 번도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교수식이나 됐으면서도 저나 엄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한 번 안 하셨고요. 그럴만도 하죠. 그때는 정체를 몰랐을 거 아니야. 몰랐죠. 정말 저 사람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예요? 아버지를 쫓던 동기검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나도 처음에 못 믿었어요. 요즘 방송에도 나오는 저명한 교수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밝혀낸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같더라고. 설마 했는데 진짜 동일 인물인 거예요. 그간 계속 뒤를 밟았었는데 학교랑 집 외에는 어디 가는 데가 없더라고. 그러다 바로 오늘
갑자기 주거 지역도 아닌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거죠. 범인이 연고도 없는 지역에 나타났다. 이거 느낌이 오잖아. 그래서 사인받는 척 가까이 가서 신원 확인 좀 해봤죠. 믿기지 않네요. 어릴 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정을 안 주던 사람? 정을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야박하고 매정한 사람이었죠. 늘 혼자 작은 방에서만 지냈어요. 운둔하는 스타일이었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그 방에서 나오는 법이 없었어요. 결국 교수가 돼서 아예 우리 집을 나가버리긴 했지만 그때부터 좀 음흉한 사람이긴 했네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엄마도 버림받으시고 크게 충격을 받으셨으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던 거죠. 동기검사가 잠깐 고민하더니 말하더라고요. 뭐 좋아요. 일단 허락은 받아야겠지만 제가 잘 얘기하면 안 될 것도 없죠. 대신 같이 해요. 내가 도움이 될 거예요. 저야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일단 최검 아버지, 아니 박 교수가 왜 여길 왔는지부터 알아냅시다. 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제 등을 내리치며 말하는 겁니다. 당신 미쳤어? 아니 이런 사이트에 왜 들어가는 거냐고. 검사가 이런 사이트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래? 여보 그게 아니라 미쳤어. 아내는 바로 컴퓨터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당신 이런 사람이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아내는 갑자기 발작하듯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그건 평소 아내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 내 말 좀 들어봐. 도박 사이트 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다 봤는데 뭘 들어? 당장 어머니한테도 연락할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나 수사 중이야. 그 말을 믿으라고? 이게 수사 기록인데 필요해서 보고 있는 거야. 아내는 그제야 제 말을 믿는 눈치였습니다. 진짜 10년 감수했네. 그래도 그렇지. 당신은 어떻게 나랑 사내 못 사내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쉽게 한 것 같아? 쉽게 하던데. 솔직히 좀 섭섭했습니다.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접속만 해본 거였는데 저랑 못 산다는 말까지 하다니 제가 알던 아내가 맞나 싶더라고요. 우리 집 망한 이유 기억나지? 당연히 기억하지. 아버님이 투자 사기 당하셔서 전 재산 날린 거. 그 투자 사기꾼을 만난 데가 어딘 줄 알아? 어딘데? 바로 그 도박 사이트야. 뭐? 이 사이트가 그때도 있었다고? 그때도 있었어.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알던 곳이야. 아빠가 도박 사이트에 종종 들어가는 건 엄마도 알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만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도박 좀 한다는데 별 문제가 있겠냐고. 엄마도 눈 감아줬었다고. 근데 그 사이트에 얼마나 품행이 나쁜 사람들이 많던지. 아빠가 거기서 같이 게임하던 사람이랑 호영호제 하다가 투자 사기를 당했던 거야. 정말이야? 이 사이트 분명해? 내가 이름도 다 기억해.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이름으로 만든 게 아닌 이상 같은 거 아니겠어? 그러나 아쉽게도 조사 결과 아내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오래전에 사라진 사이트라 실소유자가 누군지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동기검사와 공유하자 검사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증거가 없죠? 나도 그래서 파보다가 포기했어요.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 그래서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생각은 했는데 어쩌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그 박 교수가 컴퓨터공학 교수잖아. 그러니까요. 그때 정보가 없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지금 도박 사이트 운영만으로도 기소 요건은 충분해요. 힘을 내봅시다. 만약 20년 전에도 같은 사람이 그 사이트를 운영했다면 왜 갑자기 운영을 중단했을까요?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죠. 갑자기 사이트를 중단한 건 분명 이상하니까. 그 후로도 제가 도박 사이트 사건에 너무 매달리고 있으니까 아내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지금껏 집에는 일도 안 가져오던 사람이 왜 그렇게 도박 사이트에 집착해? 설마 우리 집 때문은 아니지? 지난 일에 얽매일 거 없어. 지금 생각해도 속이 쓰리지만 난 다시 들쑤시는 거 싫어. 찾고 싶진 않아? 그 사기꾼. 결국 못 찾았다며. 찾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찾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시 찾아봤자 긁어부스럼 아니야? 그 일로 우리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결국 치매 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범인 찾는다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범인이 아무래도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 뭐라고?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사기친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 말이야. 누군데 그래? 아버지인 것 같아. 뭐라고? 무슨 소리야? 아버님은 교수잖아. 그것도 엄청 유명한 교수. 그렇긴 한데 맞는 것 같아. 말도 안 돼. 아무리 당신이랑 어머니를 버린 매정한 분이라고 해도 유명한 교수가 뭐가 아쉬워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겠어? 나도 안 믿겨. 근데 사실인 걸 어떡해. 정말이라고? 어머니 아시면 놀라시겠는데? 확실해질 때까지는 비밀로 하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빠가 들어갔던 도박 사이트 운영자도 아버님이었으면 그때부터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어쩌면 그보다 그 전이었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해? 아니다. 엄마한테 알려야겠어. 안 돼. 어머님 이제 좀 잊고 사시는데 요즘 얼마나 즐겁게 사시는지 몰라서 그래? 물어봐야 할 게 있어. 그냥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그래도 최대한 숨기고 물어봐. 오늘도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동네 분들이랑 여행 가신다고 신나 계신단 말이야. 더더구나 아직 기소도 못한 사건이잖아. 확실해질 때까지는 절대 어머니가 알아선 안 돼. 저는 아내의 신신당부를 기억하며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아내 말대로 어머니는 신이 나서 여행 가방을 챙기고 계셨더라고요. 밥은 먹었어? 먹었죠.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간식. 여행 가서도 같이 드세요. 넉넉히 샀으니까.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네. 그나저나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엄마, 아버지 말이에요. 혹시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낼 때 거기 컴퓨터도 있었어요? 그럼 있었지. 아빠가 컴퓨터 박사였잖아. 그때만 해도 컴퓨터는 부잣집에만 있었는데 그거 사주다가 아주 허리가 휘었다. 엄마가 어디 컴퓨터만 사줬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나는 우리 아들이 검사 되고 결혼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원망도 없어. 내가 키워서 이렇게 잘 키웠으니 된 거지. 그 인간은 어딘가 음흉한 데가 있었어.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나를 버렸겠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사람? 말 그대로 음흉하고 지 좋은 것밖에 모르던 인간이었지. 애초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연애 때는 그런 모습이 신비로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골모라는 게
결국엔 박사가 될 것 같다 싶어서 눈 딱 감고 결혼해서 뒷바라지 해줬지. 혹시 그때 아버지 관심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언제? 결혼하고 나서? 아니요, 결혼 전에. 그래도 그때는 얘기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글쎄, 무슨 말을 했더라. 어머니는 오랜 기억을 더듬듯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불현듯 손뼉을 치셨습니다. 맞다. 돈 많이 벌 거라고 했어. 컴퓨터로 돈 많이 벌 거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박사 된다는 사람이 웬 돈을 벌겠다고 저러나.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중에는 컴퓨터로 못하는 게 없는데 익명으로 돈을 벌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거라나 뭐라나. 그러면서 익명의 공간을 만들어서 돈을 벌 거라고 그랬지. 근데 뭐 지금 보니까 TV 출연료로 돈 벌겠더라. 교수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TV에 많이 나오는지. 누구 속을 뒤집으려고. 돈을 벌겠다고 했다고요? 결국엔 그게 자기 최종적인 꿈이라길래 뭔 소린가 했다니까. 익명성은 개뿔. 아휴, 너무 유명해져서 탈 아니니? 나는 그 인간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가소롭던지. 나와서는 고상한 척, 책임감 강한 척은 혼자 다 하더라. 그래서 많이 미우세요? 꼬투리 잡혀서 더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질문에 엄마는 잠시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이제는 남남이지만 그래도 네 아빠인데 그렇게 되기야 바랄 수 있겠어? 그래도 여태 재혼 안 했더라. 나는 그게 그래도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래. 우릴 기억했다면 벌써 찾아왔겠죠. 저 장가가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계속 살았는데 무슨 낯짝으로 찾아오겠어. 그래도 재혼 안 한 게 은근히 위로가 되더라니까. 다른 데 빠져 있었나 보죠? 응? 아니에요. 저 그럼 가볼게요. 이거 물어보려고 왔어? 엄마 여행 가신다고 그래서 간식이나 사다 드릴까 하고 왔어요. 피곤한데 뭐하러. 운전 조심해서 가. 알겠지? 엄마의 배웅을 뒤로 한 채 나오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젊은 시절을 다 바쳐서 아버지에게 헌신한 엄마의 삶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이어간 결과 아버지가 들어갔던 의문의 건물은 도박 사이트에 거점 시설이 있는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기소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바로 보내시죠. 제가 담당 검사로 기소를 했고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집과 교수 연구실, 의문의 건물까지 모두 그 대상이었죠. 제가 직접 연구실로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불쾌하다는 듯 따져 묻더라고요. 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압수수색이라니. 내가 누군지 몰라요? 압니다, 박 교수님. TV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도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내가 이거 공론화하면 일이 커질 텐데. 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아서요. 내가 압수수색을 당할 만한 일이 뭐가 있다고 이럽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당황하시는 거죠? 그야, 내가 압수수색 당한 게 소문나는 순간 내 명예가 실추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남들 눈이 중요하세요? 그럼 검사 양반은 안 중요합니까? 그렇군요. 남의 시선은 중요한데 가족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으셨군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결혼 경력이 있다는 건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어요. 제가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기면서부터는 법적으로 자식도 없었다 보니 더 그랬습니다.
그제야 영장과 담당 검사 이름을 확인하던 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설마... 오랜만에 뵙습니다. 20년 만이네요. 물론 저는 얼마 전에 길에서 봤습니다. 도박 사이트 비밀 거점지로 들어가고 계시던데요. 아빠를 20년 만에 봐놓고 꼭 이런 소리를 해야겠니? 아들답게 사전에 나한테 언질이라도 줬으면 좋았잖아.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떻게 언질을 드려요? 너 지금 아버지랑 말장난하는 거냐? 언질을 왜 못 줘? 이렇게 사는 곳까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게 섭섭하세요? 당연히 섭섭하지. 내가 그래도 널 세상에 있게 해준 사람인데 그 정도는 해줬어야 도리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 검사한테 증거인멸을 못하게 했다고 따지시는 겁니까? 내가 이래봬도 교수인데 무슨 증거인멸을 해? 계속 이렇게 비협조적이시면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야? 그 순간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 이 자식,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아버지 만나면 이딴 식으로 굴라고? 그 여자가 워낙 무식하긴 했지. 그러니 아들을 제대로 키웠을 리가. 저 잘 컸습니다. 그래서 검사 됐고요. 지금 검사한테 손찌검까지 하셨네요. 여기 이렇게 보는 눈도 많은데. 그럼 아들이 버릇이 없는데 그냥 둬? 내가 내 아들 교육 좀 시켰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진짜 귀따갑네요. 그놈의 아들 소리. 이제 와서 아들이라니. 저 크는 동안 뭘 하셨는데요? 내가 이렇게 교수로 위상을 높이며 사는 게 결국엔 다 너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위상만 높이며 사시지. 도박 사이트는 왜 운영하셨습니까? 아버지는 끝까지 모른 척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누가 나를 도용한 거겠지? 이건 다 음해야. 그래, 네가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만든 거 아니야? 아니면 네 엄마가 한 거지? 그렇지? 억지 그만 쓰시고 자세한 건 가서 조사받으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계속해서 어머니까지 모욕하며 제 감정을 건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버지가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차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사를 받으면서도 협조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하신 거 인정하시죠?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선처를 바라시는 게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글쎄 그따위 거 운영을 내가 왜 하냐니까? 그럼 거점 시설에는 왜 가셨어요? 그 건물에 그 거점 시설인지 뭔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아, 그러세요? 그 건물에 이발소도 있어. 난 거기 갔다 왔다고. 네, 확인했습니다. 이발소에도 다녀가셨더라고요. 그것 봐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생사람을 잡아? 너 지금 나한테 화풀이하냐? 내가 네 엄마랑 너 버렸다고? 이발소 사장님의 증언에 따르면 이발소에 들러서 돈을 먼저 낸 뒤 조금 있다 다시 오겠다고 하셨던데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다시 와서 간단한 면도만 받고 나가셨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 인근 CCTV 확인 결과 그 1시간 사이에 밖으로 나오신 게 전혀 찍히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화장실에 있었다. 왜? 그러세요? 1시간이나? 내가 늘 앉아만 있으니까 변비가 있어서 그런다. 이제는 내 변비도 불만이냐? 자꾸 감정적으로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정적이라는 거야? 너야말로 감정적으로 날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잖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 망신 줘서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네가 이런다고 내가 망할 것 같냐? 내가 위기에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조사해보니 집도 아주 비싼 곳에서 살고 계시고 재산도 꽤 되시네요. 그게 뭐 어쨌다고? 교수로서 연봉은 좀 받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저도 재산이 너무 많네요. 자본 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축적하신 겁니까? 방송하니까 출연료를 받지. 단지 그 돈으로 이 많은 재산을 축적하셨다고요? 비밀리에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어. 제가 알기로는 결혼 전부터 아주 가난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순간 아버지가 당황하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이래서 니들이랑 연을 끊고 산 거야. 니들은 과거에 갇혀서 나를 보잖아. 이혼하고 작은아버지한테서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가 내 앞으로 남긴 게 원래 있었는데 본인이 몰래 가져갔었다면서 돌려주셨어. 그래요? 그럼 어머니가 고생하신 세월이라도 좀 보상해주지 그러셨어요? 네 엄마가 네 친권만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바란다고 했어. 자기가 한 말에는 책임을 져야지. 책임이라...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참 재밌네요. 제 입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사무실 안 직원들이 다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이제야 내가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는구나. 너 이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지금이라도 멈추면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은 안 하마. 그래도 아들인데 이 정도는 봐줘야지. 그리고 결국 내 재산 다 네 거야. 이렇게 파헤쳐서 너한테 좋을 게 없어. 그 재산이 어떻게 제 겁니까? 저랑 법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으신 분인데요. 다 너 주고 가려고 했어. 내가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잘 나가는 교수인데도 양육비 한 푼 안 주시던 분이 재산을 다 저를 주겠다고요? 양육비로 주면 네 엄마가 쓸 거 아니야? 그때는 저도 화가 나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말이라도 엄마한테는 그러시면 안 되죠. 뭐? 엄마가 저 갖고도 만삭의 몸으로 아버지 유학 뒷바라지도 했다면서요. 그 뒤에도 아버지는 공부한다고 해서 엄마 혼자 우리 생계를 다 책임지시고 살았는데 엄마가 아버지 돈 쓰는 게 아까워요? 누가 아깝대? 너 왜 자꾸 내 말을 꼬아서 들어? 그래, 알았다. 네 엄마도 돈 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화풀이하고 주사 끝내자. 더 봐봐야 나올 거 하나도 없어.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죠. 이 자식이 진짜 왜 이렇게 똥꼬집이야? 다 널 생각해서 그만하라고 하는 건데. 10분 쉬는 사이에 마음을 바꾸셔야 할 겁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쪽으로. 잠깐 나와서 한숨을 돌리는데 동기 검사가 다가오더라고요. 힘들면 내가 할까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와, 저렇게 철면 피일 줄은 생각도 못했네. 자꾸 아버지인 거 내세워서 봐달라고 한다면서요? 네, 지금껏 제 인생에 없었던 분이 갑자기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하시네요.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끈이라도 잡으려고 저러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조사에서 확실하게 매듭 지으려고요. 그리고 다시 조사하러 들어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여보, 응? 엄마가 잠깐 치매 증상 없이 정상으로 돌아오셨는데. 정말? 당신 알아보셔? 응. 내가 혹시 몰라서 기사에 뜬 아버님 사진을 보여드렸거든? 근데 본 적이 있대. 근데 아버님도 아버지를 본 적은 없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모르는 문상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버님이었대. 설마 자기가 우리 아버지가 사기당한 사람 만난 도박 사이트 운영자라고도 했대. 뭐? 정말이야? 그래서 미안해서 왔다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부조금도 두둑이 하고 갔대. 아내와의 통화를 마친 뒤 저는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잡아떼기만 했어요. 그러나 미리 말한 대로 증거는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증거를 통해 박 교수님이 도박 사이트의 실소유자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인정 안 하실 겁니까? 아버지는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압수수색을 통해 찾은 또 다른 증거들을 내놓았습니다. 조사 결과 전에도 같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사이트를 폐쇄하셨었죠. 증거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증거가 있습니다. 압수수색하면서 박 교수님이 비밀리에 저장해둔 자료들을 다 찾았거든요. 아버지의 얼굴이 비로소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 사이트로 인해 투자 사기건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의 조문도 가신 걸로 아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지금 제 아내의 아버지셨거든요. 순간 아버지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서버의 주인이셨으니 범인을 밝혀내는 것도 가능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런데 피해자의 조문을 가서 넉넉한 부조금을 주고 왔다. 뭔가 이상하네요. 박 교수님은 그저 사이트 운영자였을 뿐인데 굳이 넉넉한 부조금까지 주고 오셨다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 건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인간적인 마음. 그 마음을 가족한테만 안 쓰셨네요. 이것 봐, 넌 중립적이지가 못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담당검사 바꿔줘요. 안 그러면 나도 조사 안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정말이냐? 네. 그럼 지금까지 부정하지 않으신 모든 내용을 사실로 알면 되겠습니까? 정리는 하고 넘겨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지. 그 정도야 뭐. 그럼 전에 있었던 같은 이름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셨던 건 본인 입으로 시인하신 거네요? 예? 제가 계속 검사로서의 기조를 유지하자 아버지도 중간중간 자신도 모르게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인정하셨잖아요. 제가 본인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였을 뿐인데 조문을 간 거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을 안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제 수사에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는 인정됐고 아버지는 감옥에 가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아내의 집에 끼친 피해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같은 이름의 도박 사이트가 아버지의 소유였다는 건 밝혀졌지만 투자 사기를 직접 친 게 아버지라는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정황상 그 역시 아버지였다는 것을 외면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해. 아무래도 아버지가 한 것 같아. 그땐 이미 당신 아버지도 아니었잖아. 그래도 나라도 사과할게. 그러지 마. 당신 가족은 나야. 박 교수가 아니라. 그나저나 차마 어머니께는 연락도 못 드렸어. 오늘 뉴스 나왔던데 보셨겠지? 내가 할게.
어머니는 이미 뉴스를 보고 생각을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면회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인 것 같아 갔는데 안 나오실 줄 알았던 아버지가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저랑 어머니를 본 아버지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다 잘못 살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양육비라도 챙겨줄걸. 이제와 그게 후회는 돼요? 그랬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놓는 하극상은 안 봤을 거 아니야. 뭐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냐고? 아버지한테 흠이 있었으면 아들로서 감춰줬어야지. 당신은 대체 자식을 어떻게 가르친 거야? 이러려고 나왔어? 어쩐지 면회를 고분고분 나온다 했다. 그래, 따지려고 나왔다. 그래도 당신 아들 친부가 난데 이 꼴로 만들어 놓으니 좋아? 평생 가슴에 맺힌 게 풀리디? 그래,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내 아들이 범인 잡았다는데 내 속이 시원하지? 그럼 갑갑하겠어? 나야말로 너같이 무식한 여자 만나서 결혼한 게 내 인생의 흠이야. 너랑 결혼 안 했으면 저런 놈이 안 나왔을 텐데. 제 아버지 뒤통수를 치는 아들놈이 어딨어?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한심한 내가 틈신이지. 어쩜 이렇게까지 못난 인간이었단 말이야, 응? 그래, 나 못났다. 그래봤자 당신 아들이 더 못났지. 그래봤자 내가 지 와이프네 집안 망하게 한 건 밝혀내지도 못했어.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말해봐라. 결국 증거 못 찾았지? 내가 네 와이프네 아버지 망하게 한 그 투자 사기꾼인 거. 순간 어머니의 안색이 싹 바뀌셨습니다. 아들,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일단 나가요. 이제 이 사람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저 자식 버릇없는 것 좀 봐. 뭐? 이 사람? 아버지 보고 이 사람? 엄마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시는 듯 했고 곧이어 아버지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어디 아비 자격도 없는 인간이 아버지 타령이야? 당신이 뭘 했든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해. 당신이 죄만 안 지었어도 이렇게 만날 일도 없었어. 그나마 죄 지어서 아들 얼굴 마지막으로 한번 봤네. 평생 거기서 썩는 주제에 그만 좀 나불거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 저런 인간 말에 감정 상할 것도 없다.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가자. 엄마는 당차게 말씀하셨지만 제 손을 잡은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저 인간 하는 소리가 대체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오래전에 아내 집안을 망하게 한 것도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나 봐요. 세상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니? 교수식이나 돼서 뭐가 아쉬워서. 돈을 벌고 싶었던 거겠죠. 엄마한테도 그랬다면서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라고. 그랬었지.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우리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봐? 엄마 말씀대로 우리 가족도 아니었고 아내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가족도 아니었던 아버지가 한 일이니까 괴념치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도 알리지 말라고 했고. 우리 며느리 착하기도 하지. 앞으로 내가 더 잘해야겠다. 제가 잘하면 되죠. 엄마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 다 가족인 줄 알았던 쓰레기한테 홀렸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더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뒤늦게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됐다고 한들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내에게 종종 말합니다. 그 모든 상처를 안고 저에게 와줘서 고맙다고요. 그래도 저에게 와줘서 제가 뭐라도 더 해줄 수 있으니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게 진짜 가족이죠. 그런 의미도 모른 채 살았던 아버지보다 지금 저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근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아버지를 만난 뒤 저는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색은 안 했지만 성공한 검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제 꿈은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위해서 정의롭고 공정한 검사로